이제 그 여섯 가지 물음 중에서 세 가지 했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저기 상담자, 내담자 역할에 대한 얘기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억하실 만한 거는 그겁니다. 이렇게 상담자는 조연이다, 내담자가 주연이다. 그리고 그런 틀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제하고, 근데 내가 참는 거는 억지하려고 참는 게 아니라 그 양반이 성장의 기회를 자기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나는 가능하면 그 일이 벌어지길 기대하면서 은근히 개입하면서 이제 나는 수동적인 자세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그래서 상담의 작업과 과정인데, 사실 뭐 상담에서 벌어지는 일 전부인 셈이죠. 매우 방대합니다. 매우 방대하고. 이거를 이제 힐 앤 오브리언이라고 그 상담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분들이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 아주 요령 있게도 딱 세 가지로, 우리 뭐 세 개면 상중하, 이 세 개면 딱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탐색, 통찰, 실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여러분 요게 저기 화살표랍니다. 화살표. 화살표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벌어지는 일은 맨 처음에 탐색이 벌어진다. 이게 탐색. 근데 탐색은 내담자 자신의 자기 내부에 대한 탐색이야.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앞뒤를 연결해보고, 그동안 희미하게 느꼈던 감정인데 상담자와 얘기하면서 더 명확하게 느껴보고, 뭐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는데 상담자랑 다시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슬픈 일이었었고, 그 일이. 이런 식으로 놓친 감정이나 불분명한 경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게 이제 탐색. 그리고 이렇게 자기 안을 해상도 있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깨달음이 생긴답니다. 그걸 통찰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 영어 표현이 재미있는데 사실은 이 사이트가 본다는 뜻이잖아요. 본다고 인이 아니란 뜻이니까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니까, 그죠? 안을 들여다보면은 궁극적으로 깨달음이 생긴답니다. 자기 이해가 생긴답니다. 내가 이래서 이랬구나. 내가 이래서 더 힘들었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깨달음이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게 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게 실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담 작업을 통해서 탐색 작업, 통찰이 생기게 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 통찰 깨달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작업, 이렇게 3단계의 작업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해 놨는데, 자신의 내부에 무엇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그전에는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깨닫거나 재발견하고, 그 깨달음의 결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그렇게 되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좋아졌다는 이제 평가를 듣게 되죠. 행동이 바뀌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담의 흐름을 그냥 이렇게 탐색, 통찰, 실행이 아니라 초기, 중기, 종결기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묘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사실은 이거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아마 저 2학기 강의에서 아마 공부하실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게 상담의 전략과 기술이죠. 근데 이것도 정말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앞으로 아마 4년 내내 배울 겁니다.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서 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제 잘 변화시키고 싶어 하니까 주먹구구로 안 되고,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 전략과 기술을, 변화의 전략과 기술을 배우기 위한 방법이 이 심리치료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분석, 뭐 인간중심치료, 뭐 게슈탈트, 행동주의 이거 다 배우실 거예요. 뭐 인지행동치료 이런 거 굵직굵직한 것들인데, 이런 거 그냥 이론적인 관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요. 이걸 공부하면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지고 행동이 어떻게 결정되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변화시키려면, 성격을 변화시키려면 이런 요령을 하면 되겠다. 행동을 변화시키려면 저런 요령으로 하면 되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변화의 전략을 배우시게 되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상담 기술을 또 하나씩 배우시게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설명드릴 게 여기 뭐 경청, 그 다음에 재진술, 반영, 해석, 도전 나와 있죠. 그죠? 요거 말고도요, 사실은
치료의 도구, 치료의 도구 중에서 제일 굵직한 거는 관계예요, 관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치료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치료의 매체로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담자와 치료자가 이렇게 맺는 관계 자체가 사실은 내담자를 많이 도와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굵직한 변화의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상담을 끝내고 나서 뭐가 좋았는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면은 상담 관계 자체가 제일 좋았다.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주는 경험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상담의 목표인데 상담의 목표는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세우려면은 뭐를 많이 알아야 되고 탐색을 많이 한 다음에 목표를 세우겠노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보다는 하여튼 간에 첫 회기에 내담자를 만나고 처음 만나고 헤어질 쯤에는 대충 이렇게 치료 목표가 이렇게 세워지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치료 목표는 왜 초기에 세웠으니까 불안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짚은 것도 있고 내담자를 더 봤더니 치료 목표가 설정이 잘못됐다고 알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이 진행되면서 이제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돼요. 그리고 목표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가령 여러분 여기 행복하게 되는 것 이거 괜찮아 보이죠, 그죠? 좋아 보이죠? 근데 이거보다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이고 더 이렇게 실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례마다 치료 목표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100케이스의 사례를 상담했다 그러면 100가지가 거의 목표가 다 다를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다양한 목표들을 아울러서 말이에요.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이정원 선생님 책에 보면은 크게 문제 해결이 한 가지 목표다. 성장이 두 번째 목표다. 이렇게 정리되기도 해요. 이거 그럴듯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생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고, 단기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즉, 증상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의 바탕에 깔려있는 성격을 성장시키는 게 목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면 대충 맞아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데 여기 보면은 문제 해결과 놓친 기회, 사용하지 못한 잠재력을 활용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1번하고 2번은 어떻게 달라요? 1번은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반면에 2번은 이 기회라는 거, 사용하지 못한 잠재력이라는 거는 이 문제 해결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반면에 이 기회와 잠재력은 어때요? 긍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의 목표가 긍정, 부정 둘 다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한 부분이고 그런데 그렇게 거기만 집중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이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게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뜰하게 챙기고 그리고 잠재력을 충분히 동원하면서 마음껏 산다는 의미가 사실 포함되어 있어요. 당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면서 더 활짝 사는 거. 이게 상담의 목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 되겠네요. 상담의 기술인데, 자, 거시기술과 미시기술. 작은 것과 큰 것. 일단 큰 거, 거시기술은 상담자의 전반적인 태도에 대한 언급이랍니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상담을 임해야 될지 하는 거고. 이제 이 거시기술을 위해서는 나름대로 상담의 의미를 정립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앞에서 상담의 개념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것에 플러스해서 내가 생각할 때 모름지기 상담이란 무엇이다 하는 상담에 대한 철학이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상담의 효과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한계도 느끼게 되죠. 이것도 갖고 있는 게 상담 기술의 거시기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시기술은 이것보다 좀 작은 거죠. 그래서 상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하는 기법적인 문제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더 자세히 보시면
제가 여기다 이게 상담의 거시 기술이라고 그러고 이미 익숙한 개념들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학우들을 너무 과대평가한 거죠. 상담 심리학, 성격 심리학에서 다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했는데 이게 실수를 깨닫고 가로를 쳤어요.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 낯설죠, 그죠? 우리에게 낯선 개념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공감적 이해. 말이 어렵네. 공감적 이해. 감정이입이라고도 합니다. 감정이입이라고도 하고. 여러분, 누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일로 좋은 방법은 사실은 똑같이 그 경험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인생 경험이 제한되어 있는 제가 각양각색의 내담자들 다 만났는데 그 사람들 인생을 제가 어떻게 다 살아봅니까? 그런데 이게 느낌으로 된다, 이게. 머릿속에서. 가슴의 차원에서 그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살아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다. 가능한다면 독심술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느끼고 이해하는 게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훈련 나름에 따라서는. 그리고 뭐 정신분석이니 뭐 인간중심 치료니 맨날마다 다른 사람들 이해하는 이론만 주입받고 있는데 여러분 잘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가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긍정적 존중이라고 불러요. 긍정적 존중. 그리고 수용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제가 말아주기.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긍정적 존중입니다. 근데 이런 말 들으실 때는 뭔가 몽롱해지시죠? 괜찮으세요? 너무 막연하잖아요. 누가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 이거 옛날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것 같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건데 이게 가능하답니다. 이런 태도가 돼 있을 때 상담관계가 잘 맺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성은 상담자인 제가 진실한 겁니다. 제가 앞뒤가 맞는 겁니다. 표리 일치하는 겁니다. 가령 상담자인 제가 지나치게 돈을 밝힌다. 그래서 겉으로 만나서 되게 잘해줍니다. 이렇게 금방금방 효과가 납니다. 얼마나 잘해주면. 그런데 이게 빠지기 쉬운 유혹이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담하는 케이스에 따라서 월 수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집착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좀 배고프더라도 이렇게 돈 욕심을 버리고 이제 할 필요가 있겠다. 돈 얘기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하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자기 투명성이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들여다 보여야 된다. 이렇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공감은 헤아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류학과 교수가 미국에서 자기가 강의를 해봤더니 학생들이 불성실해.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안식년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교수들이 이제 7년마다 한 번 쉬는 건데 그 안식년을 맞아서 대학생이 돼보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이 됐습니다. 교수님이. 그랬더니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던 학생들의 속사정을 잘 이해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수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준비 잘 안 해온다고 생각했는데 학생 입장이 되고 보니까 여러 과목을 동시에 내주는 자료가 다 읽은 시간이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공감되죠? 그죠? 특정 강의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간대가 편해서 선택해서 듣는 것도 알게 됐다. 우리랑은 좀 사정이 틀리지만. 그리고 대학생들은 시간 관리를 하느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열심히 자기가 박사학위까지 있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평균이 B학점이 나왔다 이겁니다. 1년 동안 공부해서. 그래서 비로소 이제 그 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다고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하기 전에 비해서 과제량을 20% 줄였다고 합니다. 자기가 교수로 돌아와서는. 그리고 자기 수업 시간에 누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어. 응? 그럼 그전에는 열을 받았죠. 아니, 제가 내 수업 시간에 먹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이해하게 됐다 이거지. 아마 수업이 끝나서 막 달려왔을 거야. 그래서 저렇게도 먹고 기운을 내야지. 이렇게 이해하게 됐다 이거죠. 이게 공감적 이해입니다. 이게 공감적 이해.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년의 안식년을 안 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생각할 수 있죠. 경험이 없어서 너는 모른다라고 내담자가 치부해버립니다. 그래 놓고 지가 하고 싶은 얘기 끝없이 한다 이거죠. 그럼 얘기를 하지 말던지. 너는 이해 못해. 그러면서 그런데 말이야.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 막 한다. 이게 보건대 아마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감히 이 친구를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들어있는 거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는 모른다. 천만의 말씀. 경험이 없는 내가 너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인 긍정적 존중입니다. 첫 번째가 공감 혹은 공감적 이해였었고요. 두 번째 긍정적 존중인데, 여기서 키워드는 사실 요 제목으로 뽑아놓은 요 두 가지랍니다. 모두를 조건 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두를이라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가진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갈등, 부조화, 내담자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모두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잘 들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렇게 내담자의 장점만 보려고 할 게 아니라 단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치료해준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의 문제점만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자원이나 장점도 봐줘야 되고 이렇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라는 건데 조건 없이 가치 있는 인간을 존중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험 성적이 뭐 90점이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그 성과와 관계없이 이 내담자가 내 말을 잘 들었기 때문에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내담자로 인간 자체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인정해준다. 이런 입장의 차이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면 조건 없이 잘해주라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차별 대우하지 말고 가능하면 따뜻하게 대해주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줬을 때 내담자가 버릇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내담자가 너무 자기 한계를 모르고 잘난 척을 하지 않겠느냐. 내가 내담자를 과잉보호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잉보호나 칭찬으로 도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아무튼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내담자가 자기가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면은 상당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또 앞으로 또 나올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이제 더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너무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하고 앉아 있다. 저거 어떻게 실천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공들여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몰라줄 때 그 기분 생각해 보세요. 그 무시당한 기분. 이거 공감적 이해와 정반대되는 기분이란 말이에요. 긍정적 존중과 정반대되는 기분.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이 존중과 이해가 그 내담자를 많이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준다는 거를 이제 이 반대의 경험을 생각하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시기술 두 번째 보는 그림인데, 이게 탐색,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거. 근데 이 탐색을 위해서 경청, 재진술, 반영, 질문 등의 기술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통찰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도전이나 해석의 기법들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을 어디로 가야 되죠? 행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행동으로 옮겨주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을 한다든지 안내를 해준다든지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요게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가 경청. 다른 말로 관심 기울이기라고도 합니다. 관심 기울이와 경청. 열심히 잘 들어주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경청과 주의 집중 자체가 영향력이 크다. 말은 안 하고 그냥 들어주는 것 자체가 무언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이게 무슨 예화인데 어느 학급의 학생들은 비언어적 반응을 통해서 교수의 행동을 살펴보기로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은 위를 쳐다보고 주목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반짝반짝거리면서.
웃음도 막 웃어주고, 반면에 왼쪽으로 움직이면은 아래 쳐다보고 옆에 사람한테 아까 저 교수가 뭐라 그랬어? 뭐 이러고 앉아있고, 전화 어서 왔어? 뭐 물어보고 이렇게. 그럼 교수가 어떻게 되느냐? 교수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 계속해서. 그리고 뭐 교탁이 있는 교실이었던 모양인데 삐끗하고 넘어졌다. 이렇게 되는. 이게 거짓말이야, 거짓말. 이게 누가 듣기 좋으라고 꾸며낸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게 가능하다, 이거야. 이게. 비언어적인 영향력이 이런 거라 이거죠. 그렇다고 뭐 너무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불통의 시간이 통하지 않는 시간이 한 2, 3초 동안 있었었죠. 그죠? 저 양반이 무슨 말을 하나. 이거 오랜만에 강의 드리면 졸립습니다. 뭐 다 애쓰고 계신 거 압니다. 저희 보니까. 그렇다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반짝반짝 들을 때 그 모습 받아들이고, 좋을 때 그 모습도 그 양반의 한 모습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근데 뭐 좋을 때는 무슨 악마고, 들을 때는 천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통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 과 대표님 주는 거 봤고요. 뭐 이종환 고문이 하품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은 그냥 지금 또 하시네. 하지만은 그 전체 인격의 한 부분으로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거 아직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예를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넘어갈 뻔했네. 이게 말이 별로 필요 없이 주로 몸으로 때우는 작업이다. 몸으로. 그래서 이게 서양 사람들 이렇게 말의 첫 글자를 골라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encourage라는 말이 격려한다는 뜻의 영어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 약자 하나하나를 첫 글자로 삼아서 기억하기 좋게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E는 I의 E자예요. 눈 접촉. 아이 컨택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아이 컨택 쉽지 않죠.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러는데 제가 강의할 때는 아이 컨택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막 제 눈이 도망치는 걸 막 보실 겁니다. 그런데 상담할 때 괜찮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여러 명 중에 한 명한테 이렇게 눈길이 마주치면은 왠지 느낌이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소 위협적이에요. 이게 마음이 싱숭해지고 위협적이어서 이렇게 남녀를 안 가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눈접촉을 피하는데 상담할 때는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렇게 막 마음이 동한다거나 흥분되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막 울면서 얘기하면 눈물이 조금씩 나요, 여기서 이렇게.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슬퍼. 짜고 앉아있으면 나도 조금씩 이렇게 눈물이 나고, 이렇게 안 난 것처럼 하고 앉아있고, 이렇게 된답니다. 이 눈 접촉이 뭔가 접촉이라, 접촉이 이렇게. 접속. 접속, 이게 플러그 꽂은 것처럼 이렇게 탁 꽂혀가지고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근데 노드는 이거, 그렇군요. 노드. 그 다음에 cultural difference는 미국같이 다 문화, 다 인종사회잖아요. 그때 강조되는 거고, 우리는 뭐 어떤 경우 있을까? 남녀 차이도 사실은 문화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자들은 못 알아듣는 여자들만의 얘기가 있고, 남자라면 쉬운데, 또 이성 간에는 어려운 말이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픈 스탠스는 저기 자세란 얘기니까 오픈 스탠스는 열린 자세예요. 그러니까 닫힌 자세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팔짱 끼는 거 대표적인 게 닫힌 자세. 이렇게 밑장 지르는 거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잘 안 해요. 이렇게 잘 안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발도 잘 안 꼬려고 애쓰는데 발 안 꼬고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습관상 발을 꼬는 분이 있는데 뭐 할 수 없죠. 제가 발을 안 꼬면 내담자들도 발을 안 꼬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열린 자세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발음해 보세요. 이렇게 너무 자주 하면 버터 냄새가 좀 나긴 하지만 뭐 이렇게.
그랬구나. 계속 하십시오. 알아들었습니다. 더 얘기하시죠. 이런 뜻이죠. 접속사 역할. 접속사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거, R은 릴렉스의 R자. 이완된 자세로. 이게 치료자가, 상담자가 이완된 자세인지 아닌지를 내담자가 금방 알아차립니다. 금방 알아차려서 제가 긴장돼 있으면 저쪽에서도 금방 긴장이 전염돼서 그 사람도 긴장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먼저 이렇게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내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어. 오늘도 한 회기가 잘 진행될 거야. 뭐 실수를 하더라도 이렇게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회복하고 배울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편안하게 상담을 시작하는 거죠. 이완된 자세로. 그런데 막 이상하게 막 불안해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쫓기는 심정이 막 불안해져. 원래는 이게 침착했었는데.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접속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내담자가 불안해. 내담자가 불안한 게 나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져 버리면은 그런 걸 포착할 찬스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요한 물처럼 이렇게 잔잔한 물로 이렇게 돼 있어야지 저쪽에서 무슨 돌을 던지거나 어떻게 할 때 내가 캐치를 하죠. 그래서 릴렉스 필요하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조금 좀 이렇게 신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별로 신비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공간에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 느낌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avoid는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피하라. 너무 잡동작을 많이 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자주 웃는다든지, 별로 웃을 대목도 아닌데, 상담자인 내가 이렇게 자꾸 웃는다든지. 이게 긴장되니까, 이게 긴장이 해소가 안 되니까 자꾸 웃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마티컬 스타일은 문법적인 스타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대방이 쓰는 말투를 내가 한번 써주는 거 있잖아요.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말이 독특한 게 많아요. 욕도 많고, 뭐가 좋을까? 제 청소년 내담자 중에 하나는 그 과장을 할 때 개란 말을 써요. 개 신난다. 기분이 개 좋다, 이렇게. 이게 그 개가 여기서 나오는, 개 뭐뭐에서 나온 건데, 그럼 저도 한번 찬스를 봐서, 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한번 해준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 그런 표현을 쓰면 저쪽에서 이해받은 느낌을 받고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연은 귀라는 뜻이니까 경청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귀가 두 쪽이죠? 두 쪽 맞죠? 제3의 귀란 말을 써요. 그래서 제3의 귀. 귀가 1귀, 2귀, 3귀. 3귀는 저기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말의 내용만 듣지 말고 그 말의 이면에 있는 의미라든지 이런 거를 잘 들어라. 그래서 제3의 귀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는 공간인데요. 이게 공간이 뭘까 싶은데,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이렇게 서로 멀찌감치 앉아서 얘기하다가 어떤 순간에는 내담자가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좀 다가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령 소파에 앉았는데 그 소파가 한쪽, 두쪽, 세 쪽이야. 내담자가 앉을 수 있는 소파가. 이게 자리가 세 개인데 평소에는 맨날마다 가운데 자리에 앉더니 오늘 오더니 오늘은 제일 가까운 자리에 딱 앉았어요. 그러면 그게 위치가 바뀌는 것도 사실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다 이거죠. 맨날마다가 이렇게 상담자와 제일 가까운 소파에 앉던 사람이 어느 날은 맨 저쪽에 앉았어. 그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든지 오늘은 뭔가 별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다든지 이런 메시지가 포함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거에 주의하면서 경청과 주의 집중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경청할 때 장애물 요소가 꽤 많아요. 경청 잘하고 싶은데 발목 잡히게 되는데 언제냐 하면은 무반응인 거. 아까 말씀드린 듣기만 하기. 근데 이 듣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말하는 내가 무시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대목에서는 뭔가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한마디 듣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 그래서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는데 그때 또 넘어가. 그러면 이 양반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 무시받는 느낌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 판단 내리고, 그 다음에 그 판단에 따른 충고를 주는 거.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모 역할을 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말 대충 듣고 판단 내리고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다음부터 그러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정. 여러분 동정은 아까 공감과 구분되는 개념이랍니다. 공감은 자신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게 공감이고요. 동정은 나랑 상대방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은 공모다. 함께 모의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이 동정이 언제 생기냐면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빠져 있을 때, 혹은 돕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설 때 동정하게 되고요. 아니면 동병상련을 느낄 때, 저 사람이 겪은 문제랑 내가 겪은 문제가 똑같아. 그러면은 동정을 하고, 또 이거 상대방이 매력적일 때요. 상대방이 예쁜 여자 남자라든지 아니면 멋진 남자 남자면은 또 동정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동정하면 왜 나쁘냐 하면 내담자의 말을 다 듣지 못하고 그냥 그의 편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객관성을 잃는 겁니다. 그리고 뭐 마음에 없이 동의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계속해서 무조건적으로 동의하는 경우도 사실은 동정과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 상담자 자신과 너무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며 상담자 자신의 고민과 같은 유의 상담을 할 때 상담자가 유지해야 될 마음의 태도는 동정하지 않기, 동병상련에 빠지면 객관성을 잃는다라는 점을 깨닫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동병상련일 때는 그 사람의 얘기를 끝까지 듣고 탐색하기보다는 한 3분의 2만 듣고 나머지 3분의 1은 자기 문제로 채워버려. 그리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은 상대방을 오해하게 되는 일도 생긴답니다. 그 다음에 리허설은 왜 공연하기 전에 하는 게 리허설이죠. 맞죠? 리허설 하는 거. 그런데 상담에서 리허설은 뭘까요? 이렇게 말이 주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이렇게 뭐를 얘기할 때, 야, 저 말 끝나면 내가 이 말 해야지. 라고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음 대사를 이렇게 떠올리는 거 있죠? 그거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말을 떠올리는 순간, 리허설이 돌아가는 순간부터 저 말이 안 들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리허설을 하지 말라고 돼요. 그리고 수심자들이 상담이 끊기면 자기가 유능하지 않다는 증거니까. 그죠? 상담이 딱 끊기면은 이렇게 내가 상담을 잘못한다는 증거니까 가능하면 이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상대방이 말을 지금 한참 하는데 반만 듣고 뭔가 다음 반응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다음 반의 반응은 한 귀로 흘리게 되는 거죠. 이게 리허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경청을 막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나서기는 말 끊고 나가는 거예요. 말 끊고. 이거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말 끊는 경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렇게 권위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 교수 이런 사람들, 말 끊기 선수들이야. 말을 못하겠어, 말을. 끝까지 들어보든지 하지. 뚝뚝 끊고 말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말리죠. 제발 말 끝까지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경우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간에 나서기가 항상 나쁜 건 아니답니다. 중간에 끊기 하지 말아라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말 끊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너무 말이 장황하기 때문에 한번 끊어서 요약해 줄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나쁜 케이스가 이 두 가지가 조합되는 경우예요. 그렇겠죠, 그죠? 리허설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말을 끊고 자기 말을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이제 내담자는 좀 놀라겠죠. 조금 놀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이 두세 번 생기면은 이제 다음 상담에 안 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진술과 반영이랍니다. 그리고 이 재진술과 반영은 한짝이에요, 한짝. 웬고하니 이 재진술은
내담자의 발언 내용 중에 사실과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고, 반영은 뭐에 집중한다? 정서, 느낌, 상대방의 말에 포함된 느낌에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한 짝으로 진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술에 관련된 질문으로 TV에서 상담 치료라는 과정을 보면 상담자는 내담자 이야기를 끝도 없이 듣기만 합니다. 오랜 시간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질 텐데 요점을 잘 파악하고 듣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요점을 파악하고 듣는 방법, 중간중간에 바꿔 말하기와 반영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말이 사실 단위로 매듭이 지어지고 느낌 단위로 매듭이 지어지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나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진술을 뭐 좀 분류가 복잡합니다만은 바꿔 말하기, 뭐 재진술이나 바꿔 말하기나 뭐 똑같은 말이네. 하나는 한자로 했고 하나는 한글로 했는데 파라프레이징이라고 합니다. 바꿔 말하기하고 요약하기로 나뉩니다.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바꿔 말하기는 진술의 내용이나 의미를 반복 부연하되, 여러분 여기 원래 영어 사전에서 파라프레이징을 찾아보시면 그 뜻이 부연하다라고 해요. 부연하다. 그 부연하다의 뜻이 뭐예요? 덧붙인단 말이잖아요. 덧붙인다. 그래서 진술의 내용이나 의미를 반복 부연하되 가능하면 그 양반 말을 다 따라하면 그건 앵무새게.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수의 유사한 단어로 구성되고 더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하는 게 재진술입니다. 이게 좀 뭐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한 것의 포인트를 포착해서 그것을 더 이렇게 짧은 말로 돌려주는 게 재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나 내적 경험보다는 내용과 생각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설명입니다만은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은 반영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한 반응 속에 반영과 바꿔 말하기가 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 예가 좀 이장호 선생님 책에 나오는 예인데 봐보세요. 안절부절하며 이게 성인용인데 저와 우리 집사람은 어제 성적인 영화를 보고 다투었습니다. 저는 성관계를 갖고 싶었는데 집사람이 또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곤란하죠, 그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반응 잘 하셔야 돼요. 반응 잘 하는데, 일단은 여기서, 네? 그러고 아무 말씀 안 되고, 이렇게 반영과 재진술을 잘 생각하고 있다가, 일단 반영이 쉬웠어. 느낌 차원이니까. 거절당했을 때 그 기분을 떠올린 거죠. 하기 어려운 청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날 잘랐어. 그러면 되게 뭐 창피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느낌을 읽어줬어요. 당황하고 화가 났겠군요. 라고 반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바꿔 말하기를 하는데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내가 싸운 것은 성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군요. 라고 바꿔 말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성적인 영화를 보고 성관계를 하자고 했는데 거절했다는 이 긴 대목 중에서 이 사람이 포인트로 잡은 건 뭐예요? 포인트로 잡은 거는 성적인 영화를 보고 나서군요에 포인트를 맞춘 거예요. 그러면 말의 흐름이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죠? 성적인 영화에 의지해서 무슨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그쪽으로 말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료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에 결과를 예상하는 거예요. 다음 반응이 어떻게 흐를 것이다. 내가 또 싸웠군요. 이렇게 되면은 싸운다는 얘기만 하는 거고. 뭐 또 거절당했군요. 그러면 뭐 거절당했을 때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당신 말이야 왜 그 야한 영화 보고 꼭 그런 짓을 해?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왜 성적인 뭐 위로를 꼭 그런 매개체를 빌어서 가지려고 하느냐. 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고려가 많이 들어가죠. 치료적 의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리고 이런 치료적 의도를 담으려면 그 일순간 포인트를 A에 맞췄을 때, B에 맞췄을 때, C에 맞췄을 때 그 흐름이 어떻게 갈지를 이렇게 그 짧은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치료적 의도가 있는 방향으로 이제 바꿔 말하기를 만들어서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실 수 있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예를 하나 볼까요? 22세의 여교사인데 초등학교에 첫 발령 받았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자기한테 냉담하다고 동료 교사한테 푸념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그 22세 여교사의 이야기, 도대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학부모들도 아주 불친절해. 난 오로지 자기들의 자녀를 훌륭히 가르쳐 주려고 고심하고 있는데 말이야. 왜 나를 그렇게들 못마땅히 하지? 이 말을 한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바꿔 말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지선단, 오지선단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몇 번인지.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맞춰보죠. 반응 1.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하려면 을의 저항을 받게 마련인 것 같아. 그러나 나는 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확실히 모르겠어. 괜찮아요? 아니, 느낌이 안 좋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얘기했는데 뭐 확실히 모르겠다 이렇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해한 바대로 이렇게 반영해 줘야 되는데 그거 못했고요. 넘버 2. 너는 오로지 도움을 주려고 했었는데 학부모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몹시 속이 상하구나. 상해하는구나.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이게 다 가봐야 돼. 아무튼. 너는 거부당하는데 너무 민감해져.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속이 뒤집혀질 정도구나. 내가 언제 그랬어요? 이거 완전히 불난 호떡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나를 이해해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더 심하게 만들어. 그러지 않았고, 이거 악화시키는 반영. 그 다음에,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단다. 너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되니? 이거 지금 탐색, 통찰, 실행 중에서 뭐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춘 거예요? 통찰? 그렇죠. 이렇게 통찰이 됩니까? 이렇게 통찰이 안 됩니다. 탐색이 더 충분히 이루어져야죠. 이 반응은 상담 심리학에서 정신분석 강의를 갓 들었을 때 여러분의 상태. 그걸 갓 듣고 이제 누가 이렇게 이런 22세 여교사를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그게 이든지 슈퍼이건지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거는 뭐 우리가 비웃는 게 아니라 아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박수 받아야 돼, 이거.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싫어하는 거지. 그래, 프로이드 너나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너는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는데도 냉대를 받으니 마음이 아프겠구나. 그렇죠. 이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 대충 골라지죠. 그죠? 2번하고 5번이 대충 이렇게 다른 거 지워지고 어디다 2번하고 5번에 동그라미 후보가 생기는 겁니다. 그 5번이라고 자기 주장을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요게 뭔가 도움이 되기를 이 질문이 이 학생의 질문인데요. 학우의 질문인데 상담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상담에서 내담자가요. 정확한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확한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할 텐데 그 부분은 내담자의 이야기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텐데 어떻게 확인해 나갈 수 있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하는 게 현실과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진위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공감해 주잖아요. 어떠세요? 왜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맞아요. 이게 냉대받는 거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2번이 정말 말 조금의 차이인데 냉대받고 있다는 게 이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받아준 거예요. 그런 점에서 더 객관적이에요. 그리고 이거 뻔해. 안 봐도 비디오인 게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 피해의식이 있을 거야. 그 시나리오가 그래야 대충. 이렇게 서운한 거 자주 뭐 느끼는 사람, 뭐 집에서 엄마한테 서운함 느꼈고,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각을 인정하는 거죠. 지각과 사실은 틀리잖아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지각을 인정하는 거고, 냉대를 받으니 그러면 더 화끈하지. 나는 더 좋죠. 아까 강한 자기 주장을 하고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 확실히 내 편이 되어줘. 아니면 소용없어.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객관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꿔 말하기 하면은 일단 차원처럼 이해한다는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내가 알아들은 말귀가 제대로 알아들은 말귀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한 바를 한번 바꿔 말하기를 함으로써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를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담자의 경험이에요. 상담에 처한 내담자의 경험.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자기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도움을 받으러 온 건 확실한데, 무언가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지 않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느껴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잘 안 돼. 이게 지금 뭐 남편하고 문제가 있고 애들 말을 안 듣고 하는데, 그걸 언어화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거죠. 어려운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그때 상담자가 착착 요령 있게,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저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탁탁 알아주면은 그게 울림판이야, 울림판. 사운딩 보드. 상담자가 사운딩 보드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이렇게 안심하면서, 야, 이 양반 만나서 내가 하고픈 얘기를 술술 잘할 수 있구만. 이렇게 느끼면서 자기 탐색을 더 해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바꿔 말하기의 포인트는 여러 가지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데 초점을 맞출지는 상담자인 나의 치료적인 전략에 따라서 선택되어진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까 야한 영화 보고 성공에 맺는다는 그 대목에서. 그런 것처럼 초점을 맞추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게 결국은 안내하는 거죠. 이 길로 가. 이 길로 이야기해. 하는 식으로 초점 맞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깊이 말하게 만든다 이거죠. 깊이 탐색하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담자 자신은 상담자가 지금부터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심하게 안내받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담 끝나고 나서 선생님 오늘은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줄 줄 알았었는데 아무 얘기도 못 듣고 가는군요. 참, 열심히 했구만. 그리고 한 2주 동안 연락 없어. 그러다가 이제 가족하고 싸우고 나서 다시 또 급하게 전화 걸어. 선생님 찾아가겠습니다. 또 찾아와가지고 또 열심히 얘기하고, 그날은 그냥 지가 열심히 얘기하고 돌아가요. 그 다음 주에 또, 선생님 오늘 제가 열심히 얘기했는데 선생님 또 아무 말씀도 안 하셨군요. 그리고 또 가요. 이제. 근데 사실은 제가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말을 조심스럽게 들으면서 그 양반의 흐름을 끊기지 않은 상태에서 요리 뭐라 조리 뭐라 요리 뭐라 갔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다니. 그런데 이게 큰 정보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이 사람이 자랄 때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오면은 가족들 다 불러내서 무릎 꿇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무릎 꿇히고, 나는 막내야. 누나 형 있고 다 있어. 그 다음에 무조건 너 잘못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네 잘못했습니다는 끝나고요. 뭘 잘못했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럼 가서 막 맞았어요. 맞고 이렇게 그 엄마부터 맞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때 일방적으로 훈계조로 평소에 말 한마디도 없다가 술만 먹고 들어오면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익숙한 의사소통 방식은 쌍방향입니까? 일방향입니까? 그렇죠. 저는 열심히 쌍방향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틀이 일방향 틀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나서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해결책이 아니라, 그때 해결책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일방적으로 얘기했다고 느끼는 것의 원인은 어린 시절 당신이 경험했던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뿌리가 있다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 말로 하면 쉽겠죠. 말로 하면 그러면 자꾸 저보고 이렇게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거 말이에요. 사실은 제 탓이 아니라요. 누구누구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맨날 뭐 잔소리 듣고 그랬던 것 때문에 일방적인 것에 익숙해서 웬만한 거 다 일방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를 이 깨달음을 친절하게 뭔가 힘이 되게 한번 깨달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는 게 후반기 기술이에요. 저기 도전, 해석 이런 거를 아주 부드럽게 해 나가는 게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 도전하고 해석하고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자, 뭐 여기서 뭐 계속 보시죠. 그러니까 좋은 재진술은 내담자가 전혀 눈치를 못 채. 저 사람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상담자가. 왜냐하면 너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우니까요. 그리고 저쪽에서 상담자가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있으면 신경이 좀 쓰이죠. 무슨 소린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드럽게 자꾸 다 내면으로 안내하니까 저기 앞에 상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잘 의식도 못해. 그러면서 자기 안에 집중을 딱 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이루어진다? 탐색이 무르익으면 통찰이 벌어지는 거고. 그런 거라 이거예요. 물론 제가 그 내담자를 비난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눈치채지 못하게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저는 제 역할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사람 아버지랑 나란히 놓아지고 비교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방적이었던. 자, 계속 보시죠. 그리고 요약은 그 재진술이 아주 이렇게 짧게 탁 요약해 주는 것에 비해서 이 요약은 좀 긴 거예요, 긴 거. 그래서 치료자가 하는 요약도 있고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치료자가 요약을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기가 많이 지나고 이 내담자가 상담에 익숙해지면은 스스로 요약할 수 있게 기회를 줍니다. 이렇게 하고요. 요약하는 목적은 이제 상담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 웜업의 역할도 할 수 있고, 산발적으로 드러난 생각과 감정을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퍼즐 맞추기처럼. 그러니까 내담자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가령 3주 전에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2주 전에는 저 얘기를 하고 또 1주 전에는 저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주제인데 얘기가 흩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관련된 주제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상담자가 머릿속에서 이걸 다 이렇게 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림으로. 그러다가 일정한 순간에 그것을 다 통합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가령 여기 봐보세요. 이 치료자가 몇 회기에 걸쳐서 몇 주에 걸쳐서 이 내담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았습니다. 퍼즐 맞추기처럼. 어떤 거냐면은 이제 치료자의 반응, 몇 가지 사실을 같이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부인이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도와주었군요. 이 남편입니다. 내담자가. 부부 문제가 있는 남편이 내담자로 앉아 있습니다. 특히 부인이 직장일로 힘들어할 때 말입니다. 또 생활을 즐기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친구들을 많이 사귀도록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 주었습니다. 부인에게. 그리고 남편분은 자녀들과 시간을 같이 보냈고요. 사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남편분께 중요하죠.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또 제가 들은 것이 맞다면 요즘 와서는 집안의 재정 문제도 직접 맡고 계시죠? 선생님은 대체로 바깥의 모임을 거절하는 입장이시죠. 아내보다 스케줄이 더 빡빡하니까요. 그리고 어디로 더 좋은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사 가자고 말할 작정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 대충 감 잡히십니까? 이 남자가 쥐어잡고 이것저것 다 챙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아내에겐 별로 자율성이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한꺼번에 한 게 아니라 뜨문뜨문 해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 그래서 이렇게 모아준 거예요. 모아준 거. 모아줬더니 내담자가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내의 생활을 다 쥐고 있는 것 같이 들리는군요. 이렇게 되는. 과장된 거 아니에요. 그냥 정리해서 돌려주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역지사지하라. 이때 개입 들어간 겁니다.
아내와 입장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이렇게 개면적으로 하면서 본색을 드러냈겠죠. 신경질 냈겠죠. 화냈겠죠. 이렇게 되면서 아내가 느끼는 지금 뭐 갈등스러움이라든지 아내가 친절하지 않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약이 흩어져 있는 사실을 한 군데로 모아서 단번에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뭔가 깨달음이 있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게 요약입니다. 그리고 반영은 공감을 표현해주는 구체적인 도구. 아까 공감이라는 게 나를 지키면서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해하는 게 공감이라고 했는데 그 공감의 가장 직접적인 표현 도구가 바로 반영입니다. 반영. 느낌을 읽어주는 거. 그래서 뭐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 뭐 주로 이제 느낌 위주라는 거, 감정을 강조하면서 하는 진술이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건조한 사실 말고 촉촉한 감정에 대해서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해해 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성격 급한 우리들은 물어봐요. 너 말에 담긴 감정이 뭐야? 그럴 거 아니야. 당연하죠. 무슨 얘기를 하면은 그래? 잘 들었어. 그 말의 느낌은 뭐지?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뭐 어떻게 대답해줘, 그거를.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안간힘을 써서 그 건조한 말의 묻은 느낌을 내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그 느낌을 캐치해서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그냥 나라면 조금 서운했겠다. 좀 삐질만 하겠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에서 느낌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나서 느낌을 요구하는 실수다. 그런데 상대방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그러기보다는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내가 내담자의 말에 묻어있는 느낌을 읽어주는 자꾸 이그잼플을 보여주면은 이 사람이 감 잡아요. 나도 저렇게 얘기해야 되겠구만. 내가 말을 할 때 사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경험에 묻어있던 나의 감정을 얘기하니까 얘기가 확실히 통하는구만. 이런 경험을 한다 이거예요. 그 오류인데 여대생이 그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고 이제 9번째 만나는 사람이에요. 9번째 만나고 있는데 이게 봐보세요. 이 사람 상담 심리 전문가 한 2년차 정도 수련받은 대학원 졸업생이에요. 상담자가. 그러니까 꽤 잘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오류를 범해요. 얼마 전에 헤어진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얘기를 했어요, 내 남자가. 그랬더니 어떻게 만났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영화제를 보고 싶어서 같이 가자고 연락했다. 헤어진 지 3주 만인데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때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나면 모르겠는데요. 그 다음에 화제가 바뀌었어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자 메시지를 넣나 봐요. 다시 그 남자친구한테. 메신저 답장이 없어요. 화가 났나? 그런데 또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그 말에 반응을 안 해. 기분이 어땠다는 말에 반응 안 하고 싶은 말 계속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화가 난 건지 내가 착각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2번의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아이고 서운했겠구나. 이게 나와서 서운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엇박자 2번 나는 거 보셨죠? 그죠? 어긋나고 2번 후에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읽어야 되겠다. 터프해 좀 읽은 것도 사실은 서운하지 않았나?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일찍부터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기분은 어땠어요? 라고 어디 갔어? 첫 번째 기분. 여기. 물어볼 게 아니라, 야, 3주 만에 다시 만났으니, 반가운 마음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느낌이 들었었겠군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반가운 게 있었나 생각해 볼 거고, 반가운 거 말고 또 여러 가지도 있겠지. 그러니까 헤어진 남자친구 다시 만날 때 마음이 편합니까? 그런 것도 있었을 테고, 이제 그런 탐색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묻고 요구하기보다는 함께 느끼는 거. 이게 느낌 탐색의 지름길이다. 왜 저기 무슨 장애 아들 같은 경우에 복지관에서 미술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전시회 하는데 그 전시회 이름이 내 마음을 읽어주세요. 예. 이 그림 속에 표현된 내 마음을 읽어달라는 거죠.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거야. 네 마음을 읽어라고 요구하지 마시고 읽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반영의 방법은 일단 우리가 감수성이 발달해야 돼요. 느낌의 코드에 친숙해야 된다는 게 급선무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물론 뭐 저희 학우들은 되게 감수성이 풍부하고 예민한 분들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고 상처가 많고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지? 근데 아무튼 그게 이제 그래서 핵심 감정을 잘 찾아내실 것이라는 거,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잘 나가기만 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컴퓨터 공학하는 이런 사람들 이게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전혀 느낌이 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이게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감정을 포착하는 그 마음, 그 수용기, 그 촉각, 이런 게 발달돼야 된다는 거고, 일단 감정을 딱 잡아내야 되고, 핵심 감정, 저 말 속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뭐다는 걸 딱 잡아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영을 할 때는 이게 지지적인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잘 들어주는 태도가 베이스가 돼서 반영을 하면 그 반영을 쏙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본이에요, 기본. 그리고 뭐 지나간 감정보다는 현재 느껴지는 감정에 집중한다. 왜냐하면은 현재 느껴지는 감정이 더 분명하니까. 분명하고 반영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운하겠네, 서운하겠네라고 서운하지 않았나요? 같잖아요. 그러면 금방 다른 데로 넘어가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몇 번째 물어서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나와서 물어본 소중한 느낌인데 그냥 떠날 수 없잖아요. 방법은 2차, 3차 가기. 이 비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아셨죠? 오래 머무르기. 오래 머무르면서 예,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잘못 써서 오래 머물면서 미주알고주알 느껴보기. 이 서운함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뭐 남자친구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느낌에서 어렸을 때 뭐 엄마가 내가 하교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엄마가 아는 척 안 했을 때 느꼈던 서운함까지 그 서운함이 주르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뭔가 이렇게 근원적인 거랑 짧게 연결이 돼요. 뭐 항상 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탐색이에요. 그 탐색. 탐색. 됐죠? 그래서 그냥 성격 급하게 떠나지 말아라. 소중하게 접근된 느낌이므로 오랜만에 만난 우리들이므로 좀 놀다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 얻는 게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표현 방식은 뭐 여러 가지예요. 느낌은 무슨 일 때문에 사실관계를 말하고 뭐뭐를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뭐 적당한 걸 하나 이게 자기만의 말투를 만드는 것도 괜찮아요. 어떻게 느끼시는 것 같네요. 어떻게 들리네요. 달리 말하면 서운하게 느끼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뭐뭐라고 이해가 되는군요. 뭐 정말 뭐뭐한가 보네요. 이런 식으로 너의 마음을 내가 읽을 수 있다. 너의 그 마음이 나에게 전해진다. 라는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영의 효과는 일단 뭐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 느낌, 소중한 느낌의 컨택이 딱 이루어지면은 이게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느낌을 중심으로 그 느낌을 느꼈던 나의 어린 시절 경험까지도 접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깊은 탐색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뭐 대학교 신입생인데 1학년인데 무슨 뭐 심리학 결혼 시험을 쳤는데 뭐 C학점을 받았어. 그래서 많이 실망스러워. 아니야, B학점이라고 합시다. B학점. B학점으로 실망을 많이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B학점을 받아놓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그런 큰 실망감을 느낀다 그래봐요. 그러면 그 느끼는 실망감을 포착해서 탐색할 거 아니에요? 탐색하면 그게 이렇게 꼬리를 물고 내려가서 뭐 초등학교 시절에 가령 뭐 85점 답안지를 갖고 집에 들어왔었는데 엄마가 이것도 점수라고 받아왔어? 하는 장면하고 연결된다든지 이렇게 깊은 경험하고 연결된다. 그리고 감정을 경험하도록 고무시킴으로써 이제 감정이 발산이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감정 발산은 꼭 술 먹고 소리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클럽에 가서 밤새 춤추고 이게 감정 발산의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이 통하면 뭔가 이해받고 이렇게 소통되면 감정이 발산되는 겁니다. 카타르시스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이 카타르시스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반영하면은 감정 표현을 저렇게 하는 거구만. 그 모델을 보잖아요, 치료자한테서. 그래서 감정 표현의 모델을 이렇게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느낌이라는 거는, 감정이라는 거는 마음 중에서도 속마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 속마음을 쏙쏙 받아주는 사람하고는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그래서 치료 관계가 더 튼튼해진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관계가 튼튼해지면 뭐가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를 믿고, 치료자인 나를 믿고 자기의 취약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더 드러냅니다, 이렇게.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의 진전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너무 좋게만 말씀드리죠. 꼭 이런 선순환만 벌어지는 건 아닙니다. 막히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냥 좋은 얘기만 하려고. 자, 그 다음에, 그렇죠. 넘어가죠. 그래서, 반영을 할 때 치료자가 겪는 어려움은 감정을 잘 포착을 못해요. 핵심 감정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내가 생겨먹은 꼬라지상 그게 잘 안 돼. 내가 여태까지 성장 배경이 그 감정을 소중히 하는 집안이 아니었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많이 어려워해요. 감정 포착이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감정 포착을 했는데 너무 단정적으로 말해버려요. 이렇게. 그건 슬픔이다. 그거는 분노다. 이런 식으로 딱딱 말해버리면은, 오히려, 그 상대방에서 말문이 막히게 돼요. 그 단정적인 표현은 여러분, 맞을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서운함은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과 분노 사이에 이상한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내가 느꼈어. 그런데 치료자가 그걸 서운함이 하고 딱 못을 박았어.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설적으로,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후속 탐색을 훨씬 장려한다 이거예요. 이게 확실치 않지만 서운함 같은데 이 서운함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만요. 이렇게 버벅대면서 말하는 게 오히려 더 낫다 이거죠.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아셨네요. 참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하면서 더 정확한 내적인 표현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강박관념, 느낌의 핵심을 찔러야 돼. 라는 강박관념을 갖지 말아라. 적당히 빗나가도 오히려 괜찮다. 왜냐하면 가설적으로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적당히 빗나가면은 내담자가 그걸 바로잡는 과정에서 그게 아니고 이거였어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내적인 탐색이 더 촉진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사치 안에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야. 언저리만 두드리면 돼, 언저리만. 복판을 딱 안 찔러도 된다 이거야. 근데 문제는 화살이 관역에서 완전히 벗어나가는 경우, 저기 뒤로 넘어가는 경우, 양궁할 때.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나 이해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대충 그 골드라 그러죠, 골드. 10점짜리. 거기 안 맞아도 되고 대충 70점, 50점 이런 데 맞으면 돼요. 탁탁 맞으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공감과 질문의 균형인데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고 하니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그 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하면 개방형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방형은 그 사지선다가 아니라 서술식.
뭐 이거예요, 저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을 그냥 자기가 이렇게 주관적으로 답하게 하는 게 개방형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이 훨씬 더 이렇게 탐색을 촉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개방형 질문을 쓰라 그러는데, 문제는 이 공간과 질문이 균형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핵심이 절대 질문을 연타로 2번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담자의 답을 내가 공감해 줘야 된다. 거기 그 답에 묻어있는 느낌과 그 감정을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도 나와 있지만은 상담자가 공감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연속해서 2번 질문을 했다면 어리석은 질문만 2번 한 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느끼고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받아주고 한 번 내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 하신 게 뭐였었죠? 주의 집중, 경청, 그 다음에 재진술, 요약, 반영. 벌써 5가지나 하셨어요.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5가지가 옆에서 이렇게 100마디 같은 말 해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살짝 차이는 나지만 그 사람 말을 갖다가 이렇게 자꾸 되풀이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100마디 같은 말을 했으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겠어요? 100마디 같은 말을 했으니 이젠 나도 말 좀 하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튜닝이라는 게 그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게 튜닝이에요. FM 뭐 78.6 이렇게 맞추잖아요. 그런 라디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담자의 방송국에다가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걸 튜닝이라고 불러요. 그 작업이 주로 경청, 재진술, 반영 이런 걸 통해서 튜닝이 돼요. 그래서 튜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같은 말을 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비로소 한마디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어요. 뭐 100대 1의 비율로 교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 어긋나는 말, 여태까지 다 네 말이 맞아. 너의 말에 담긴 마음을 알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저기 한 달 전에 한 말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게 한 달 전에 했던 말하고 지금 했던 말하고 연결시켜서 그림을 그려줘. 현실적인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 뭐 상당히 이해 잘 받는 느낌이겠죠. 나랑 정말 박자가 맞는다. 이런 느낌 들겠죠. 그죠? 그랬을 때 한마디 어긋나는 말을 했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산통이 깨질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치료적이에요. 이 한마디 다른 말이 내담자로 하여금 변화에 도전하도록 만들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100마디의 같은 말이 없었다면 내담자에게 한마디의 다른 말은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렸을 텐데 100번을 박자를 맞췄기 때문에 101번째의 엇박자가 무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치의 전체 맥락 속에서 부분적인 불일치는 내담자로 하여금 재검토와 변화를 부드럽게 검토하도록 권유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은, 한마디 다른 말은 뭔가 통찰을 촉구하는 말이겠죠. 나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말이겠죠. 그죠? 바른 말이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은 변하게 된다는 거죠. 가령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말. 누군님은 모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터운 벽을 쌓고 있군요. 그러니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높은 벽을 쌓을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들어요. 라는 말. 이 말 어떻습니까? 조금 아프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의 방어를 딱 꼬집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사방에 벽을 쌓고 살아? 그리고 너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벽을 쌓아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만나서 한 달 만에 한 서너 번 만나고 나서 딱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별 효과가 없을 수 있어요.
나도 이거 생각하고 있었어. 이 남자인 나도 이거 같았었고, 이거 같은 분위기였었어. 왜냐하면 상담 선생님이 여태까지 조심스럽게 나를 안내한 거에 따르면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느끼려고 했었는데, 그냥 거의 깨달음화 되려고 그러는데, 이 양반이 100마디 같은 말을 하더니 101번째 이 얘기를 딱 한단 말이야. 그럼 이때는 안 빗나갑니다. 이때는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아이쿠 하면서 뭔가 자신을 회고하고 깨달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그래서 다음에 집에 돌아가가지고 다른 사람 만날 때, 누구랑 대화할 때 혹시 내가 지금 나를 보호하려고 방어막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 가시돋친 말을 하고 싶었어. 저 사람이 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방어벽이 떠올라. 방어벽. 내가 너무 내 자신을 믿는 사람한테도 방어벽을 치고 있어라는 깨달음이 떠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시돋친 말 안 해요. 방어적인 반응 안 하고 부드럽게 얘기해요. 그럼 저 사람이 날 받아주겠죠. 그럼 관계가 좋아져. 그런 일이 자꾸 벌어져. 그러면 변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좋아졌다. 상담 계속 받아라. 그렇게 무슨 마술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 이게 사소한 게 하나하나 맞물려 가면서 변화는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도전이다. 이런 게 도전, 챌린지 이런 거고, 이 도전은 그 백그라운드가 튼튼해야 돼. 그 바탕이 치료 관계가 튼튼해야지 도전이 뭔가 효과가 있지. 잘못했다가는 치료 관계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신뢰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찔렀다가 상처만 받고 상담 관계가 깨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질문. 환자는 가장 약하고 동정받는 모습만 표현한대요. 치료자한테. 사실은 못된 면도 있는데. 근데 약한 모습만 선생님 저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포장된 사실만을 말할 뿐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를 봤습니다. 치료자인 당신은 계속 공감적 이해만 하고 있을 거요. 그렇죠? 근데 초기 작업은 공감적 이해예요. 당신이 자신을 약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 자신을 동정받을 대상으로 제시하고 싶다는 거를 이렇게 받아주고요. 이제 직면 단계에 와서 이 방어에 노크를 하는 거예요. 똑똑똑 아프지 않게, 좀 답답하지 않소, 이러면서 노크를 하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비합리적인 생각에 도전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이게 비합리적인 생각은 인지치료라는 대목에서 많이 다루어져요. 생각과 정서가 있을 때 여러분 두 개를 바꿀 수 있다고 쳐보세요. 뭐를 고르시겠어요? 뭐가 더 손쉬우시겠어요? 생각을 바꾸기, 감정을 바꾸기. 생각 바꾸는 게 더 쉬워요. 네, 바꾸기는요. 근데 일단 바뀌어지면 효과는 감정이 바뀌어지는 효과가 더 강력해요. 하지만 더 쉬운 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그 지겨운 말.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사방에서 그 소리 하고 앉아 있잖아요. 전 정말 그 말 지겨워요. 싫다는 얘기는 아니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무튼, 긍정성과 부정성을 떠나서 균형 맞춰 생각하기. 그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도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형사 콜럼버 기억하십니까? 이 형사 콜럼버는 강력계의 형사 같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되게 유순하고요. 이렇게 말주변도 없어요. 그런데 범인은 꼭 잡아요. 그 도전을 할 때 불일치나 모순, 방어, 비합리적 생각을 꼬집을 때요. 콜럼버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투가 이래요. 제가 콜럼버의 말투를 흉내낼 수 없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비슷하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나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당신은 이렇게 이해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나에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불일치를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목소리가 위협적이지 않고 적개심도 없지만은 모순을 명료하기 위한 노력을 고집스럽게 펼친다.
콜럼보라는 캐릭터가. 그렇게 합니다. 저기 누구야? 옛날에 저기 살인의 추억에서 나왔던 그 형사 기억나세요? 그 형사 되게 무섭게 막 이렇게 뭡니까? 용의자를 추궁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이 누구지? 송강호. 송강호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송강호처럼 하면 안 되고, 이거 콜럼보처럼. 실실. 하면서 부드럽게 접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있어요. 시간이 다 되고 있고. 사물을 보다 분명하게 바라보다. 이런 표현 자주 쓰긴 하죠. 새로운 시각을 발달시키다. 맹점을 극복하다. 내가 못 보는 면이 있어요. 보다 넓게 보다. 틀을 깨다. 왜곡을 없애다. 새로운 중거 틀을 마련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다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이게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고정관념을 깬다는 거 맞는데요? 우리 아까 저기 3단계에서 탐색, 통찰, 실행에서 뭐를 통찰에 대한 표현이에요. 통찰. 깨달음을 이렇게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 그래서 전에는 못 보던 것을 알게 되는 거. 이게 통찰인데요. 이 통찰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뭐라고 부른다? 해석이라고 부른다. 해석. 도전도 사실은 통찰과 연결되는데 통찰과 제일 직결된 것은 해석이다. 해석이고요. 보통은 이제 이게 동화인데요. 룸펠스틸스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원래 평범한 여자였었는데 이 사람 아버지가 우리 딸은 금실을 뽑아낸다. 이런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왕실에서 이 여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거짓말이었는걸요. 근데 울고 있는데 이 난장이가 룸펠스틸스킨인데 나타나가지고 널 도와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실을 뽑아줬어요. 그리고 이 룸펠스틸스킨이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난장이가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이 동화가 어떻게 끝나냐면은 나중에 이 룸펠스틸스킨이라는 이름을 알아맞히면 이 이름을 알아맞히면은 지금 힘든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시나리오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게 더 생생하게 얘기 못 드리는데,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것의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게 룸펠스틸스킨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은 혼란스럽고 두서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았던 경험에 이름을 만들어주면은 안도감과 통제감과 자기 효능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라는 것은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막연했던 경험에다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놈의 이름이 붙여지면은 뭔가 통제할 수 있게 되어져요. 시간 관계상 대충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거는 통찰 해석을 작업을 해서 통찰이 잘 얻어진 케이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 그런데 답을 플러스 1로 맞게 계산했습니다. 근데 답안지에는 꼭 마이너스 1로 씁니다. 이게 중학생인데. 그런데 상담을 다 끝내고 나서 저한테 남긴 말입니다. 전에는 실수가 죄라고 생각했어요. 실수를 하면 제 자신에 대해서 근본적인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타임머신을 타고 실수하기 직전으로 돌아가 바로잡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실수는 그냥 실수인 거죠. 상담을 통해서 실수를 조금 용서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어요. 별거 아니죠. 근데 더 이상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로 안 적어요. 플러스 1을 플러스 1로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게 뭐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통찰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결국 변화는 실수는 죄악이다에서 실수는 실수일 뿐이다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1년 걸렸어요. 근데 통찰은 알고 보면 간단한 건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많은 시행착오와 어떤 학습이 필요한 거고 그것을 도와주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끝내고 맨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결론이고
우리가 배웠던 거, 경청, 공감, 탐색, 도전을 통해서 통찰을 일으키고 변화와 행동화를 불러온다. 이렇게 돼 있고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끝으로 여러분 잘 공부하셨는지 한번 봅시다. 끝내겠습니다. 말 한마디의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혼, 무고로 인한 직장 해고, 여러 달 동안의 실직, 심각한 건강 문제, 여러 달에 걸친 노숙자 생활 등 고난이 많죠. 역경이 많은 사람이에요. 뼈에 사무치는 실패 경험을 한 내담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 우울하다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 상담 내내. 그리고 상담 말미에 이런 얘기했어요. 상담자, 계속 이어진 사건들 때문에 괴로움이 심했겠군요. 공감과 재신술.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내담자, 어디 괴롭기만 했겠어요? 거의 망가졌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또 재진술이나 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 어디 괴롭기만 했겠어요? 거의 망가졌죠. 중에 포인트 5가지죠. 그냥 기계적으로 봤을 때. 어디를 받았을까요? 아니요. 망가졌다 그러면 망가졌다는 얘기 나와요. 괴롭기만 하겠어요. 괴로운 것보다 더 심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입니다. 거의를 포인트로 돌려줬습니다. 상담자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거의라고 말한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한마디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반전됩니다. 그래도 아직 살아남아서 선생님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또 그런 치명적인 사건에도 불구하고 산산조각 나지 않았으니 당신 안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뭐 절대 우리가 내담자를 등치고 속인 거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했는데 그 미묘한 선택의 차이에 따라서 이 양반이 나갈 때는 풀 죽어서 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야, 이 상담자를 계속 만나볼 필요가 있겠다.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라고 결심하겠죠. 그리고 상담은 계속 이어졌다. 뭐 이런 겁니다. 제가 한 상담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온 상담입니다.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